요즘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챗 GPT가 국내외 또 모든 곳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고 이렇게 화두거리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챗 GPT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생성 언어 모델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챗 GPT라고 했는데 사실 챗 GPT는 생성 인공지능 모델 중에 언어를 생성하는 생성 언어 모델 중에 한 가지가 챗 GPT입니다. 그래서 생성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면 챗 GPT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크게 설명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생성 언어 모델이라고 했는데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생성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한 주류인 챗 GPT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챗 GPT와 같은 생성 언어 모델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또 그 생성 언어 모델의 한계는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 모델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단어 게임을 하는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단어 게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크게 어떤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문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어떤 거겠네요?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잖아요. 그거 맞추는 게 이제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언어 모델은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X1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고 X3이 있고 X4가 있을 때 저 물음표에 들어갈 게 어떤 것일까를 물어볼 때 저 물음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단어 게임을 하는 그런 모델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언어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어떤 거냐면 화면 왼쪽에 보는 것처럼 X1이 나오고 X2가 나오고 X3이 문맥으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 그걸 생성해내도록 이렇게 하는 모델, 그게 지금 생성 언어 모델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오토 인코딩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맞출 수 있는 그 생성 언어 모델, 그게 오토 인코딩의 생성 언어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아주 쉽게는 우리가 검색 엔진을 입력을 하다 보면 단어들 몇 개 입력하면 그 다음에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입력하더라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자동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서 요약이라고 하는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저 문서 요약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 요약본을 생성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성되냐면 그런 요약본이 들어갔을 때 그걸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성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어떤 걸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걸 계속 단어를 생성을 해서 문서를 요약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언어 모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그 모델이 기계 번역 모델이에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것 같은 모델이죠. 이것도 언어 모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생성 언어 모델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언어 이해 모델까지 같이 이렇게 동작을 해서 기계 번역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소스 언어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라고 하면 한국어 입력으로 들어가면 그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언어 모델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숫자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값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결과값을 다시 생성 언어 모델에 입력으로 주어지면 그 의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영어로 한 단어씩 출력하는 거죠. 영어로 한 단어씩 출력하다 보면 영어로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그럴듯한 단어를 생성을 해가지고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내면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음성 인식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화 시스템, 대화 모델을 만든다던가. 대화 모델도 결국은 그래요. 사용자가 어떠한 유의 말을 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시스템이 이야기할 때 가장 그럴듯한 첫 번째 단어는 뭘까? 그게 생성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또 뭘까? 그렇게 해서 문장의 마침표가 나올 때까지 생성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그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사용자가 읽고 사용자가 또 다른 질문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문맥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시스템은 다시 그랬을 때 다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뭐지? 그걸 계속해서 생성을 해나가면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할 수 있는 대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또 간단하게 이용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크게 언어 모델의 종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PLM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는 PTM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PLM은 Pre-trained Language Model이라고 해요. 랭귀지 모델이 언어 모델이잖아요. 근데 Pre-trained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언어 모델이 동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이 문장들 그것들을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사전에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언어를 잘 이해하고 언어를 잘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사전 학습을 시키는데 그걸 Pre-trained Language Mode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요즘 이제 LLM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Large Language Model 제가 하는 것도 랭귀지 모델인데 사실은 그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킬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문장들 또는 우리가 코퍼스라고 이야기하는 코퍼스를 썼다라고 해서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PLM이다, LLM이다 또는 누군가는 PTM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Pre-trained Language Model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언어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언어 모델은 아까 이해를 하는 모델이 있고 생성을 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어요. 인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 또는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언어가 입력되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모델 그게 언어 이해 모델이라고 하고 걔를 인코딩 방식의 언어 모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실제 사람들도 글을 보고 그 글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서 머릿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걸 인코딩 한다라고 그 언어 심리학에서 표현을 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의 의미를 벡터 값으로 만들어내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그 언어 모델 그게 인코딩 방식의 언어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 잠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인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또 알고 있는 BERT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인코더 기반의 또는 인코딩 기반의 언어 모델이고 XLL 또는 BERT를 더 경량하고 더 성능을
그렇게 만든 모델, 그 로버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코더 방식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로 문장이 들어오면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만 해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해를 해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뭐냐? 그걸 분류를 하거나 또는 이 문장 또는 요 문서의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에 이 문서가 뭐 정치 분야 문서이다, 경제 분야의 문서이다, 뭐 사회 분야의 문서이다 이런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인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 방식의 언어 모델은 이해가 아니라 이제 생성하는 거예요. 즉 이제 어떤 의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숫자값, 아까 주로 이제 인코더에서 이해를 한 거에 숫자값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그 숫자값이 입력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 그게 이제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생성 언어 모델인 거죠. 실제 사람도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이렇게 발화할 때, 이야기할 때 디코딩 한다라고 해요. 아까 글을 읽어서 인코딩해서 부호화해서 또는 뭐 신경망에 우리 머릿속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끄집어 와서 뭔가를 생성을 하는 거를 디코딩 한다라고도 실제 표현을 해요. 또는 암호할 때도 인코딩해서 암호로 만들고 암호화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평서문으로 바꿔내는 거를 디코딩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암호화된 그 숫자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문장으로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코딩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코더 방식의 언어 모델, 걔는 주로 언어를 생성하는 데 주로 사용돼요. 그런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 중에 유명한 게 GPT-1, GPT-2, GPT-3,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챗 GPT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로 요 두 가지를 섞은 인코더 앤 디코더 방식의 언어 모델이 있어요. 이게 쟤는 뭘 하냐면 주로 기계 번역 그 모델을 만들 때 많이 사용돼요. 왜냐면 인코더, 디코더가 두 개 같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입력으로 들어온 문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해된 내용을 디코더가 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언어로 생성해낼 수 있죠. 그러면 기계 번역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은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바트라고 하는 언어 모델, 그 다음에 T5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 모델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근데 이제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 기반의 언어 생성 모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챗 GPT-3에 대해서 GPT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신경망 기반의 언어 생성 모델을 좀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사용해보고 얘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얘의 한계는 무엇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걔를 더 잘 활용하려면 얘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는지를 좀 더 잘 알면 걔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그 언어 모델들 그거는 신경망이 나오기 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 통계 기반 방식의 언어 모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 발전하면서부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언어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이런 언어 모델,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런 제목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 페이퍼가 2017년인가 1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된 논문이죠. 우리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5년 전이면 한 50년 전이나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 논문이 이렇게 읽혀지고 제가 아주 중요한 논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모델을 하나 제안했어요. 그 제안한 모델의 이름이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지금 왼쪽에 보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근데 빨간 선 왼쪽에 있는 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오토 인코딩 이렇게 방식으로 뭔가 학습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즉 얘는 인코더 디코더가 같이 있는 언어 모델이고 얘는 이 기계 번역을 위해서 사실은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인풋이 들어가면 이쪽 왼쪽에 있는 그 인코더 단에선 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얘를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한 결과는 컴퓨터에서는 숫자 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들어가면 요게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요런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 어텐션이 뭐냐면 어떤 단어를 하나 숫자 값으로 바꿔서 계속 이렇게 좋은 숫자 값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결과를 숫자 값으로 바꿔낼 건데 이 숫자 값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제 단어들은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그 단어의 특성,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언어학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단어들에게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 그래서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숫자 값으로 바꿔내는 기법,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어텐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에는 어텐션을 더 주고 어떤 거는 적게 주고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닥터가 나왔고 그다음에 nurse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닥터와 nurse는 상당히 이렇게 어텐션이 이렇게 깊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의를 줘서 단어를 표현하는 기법, 그거를 이제 어텐션 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여러 번 해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 신경망에 의해서 어떤 벡터 값으로 변한대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통적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이 벡터 값, 숫자 값이 또 다른 숫자 값으로 이렇게 변환되는데 변환될 때마다 이해를 더 잘한 결과 값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트랜스포머의 요 왼쪽 인코더 단에 여기 보면 요 블럭 하나가 이게 서브 모듈인데 그거를 NX 이렇게 X라고 표현했잖아요. 얘를 12개를 할 수도 있고 얘를 뭐 46개 뭐 또는 96개 이렇게 얘들을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컴퓨터의 파라미터 수, 그다음에 컴퓨팅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 인코더에 의해서 언어가 이제 이해되면 요렇게 해서 요 숫자값, 요 벡터 값이 요 디코더에 들어가게 돼요. 디코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거 아까 앞에서 봤죠? 저거는 뭐예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단어가 무엇이야라고 하는 걸 맞추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한 언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저 디코더에 의해서 이제 하나씩 단어들을 생성하는데 여기서는 요 어텐션 여기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그다음에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텐션을 사용해요.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해서 이런 의미가 들어왔을 때 문장의 시작 기호부터 시작하면 그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 그걸 예측을 잘하고 그게 예측이 돼서 출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는 게 좋지라고 해서 그 이제 한국어가 들어갔다면 영어로 계속해서 생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코더 단에는 언어를 생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계 번역 되잖아요. 한국어가 들어와서 그거를 이해한 벡터가 만들어지고 영어를 하나씩 생성하는 거를 디코더에 의해서 하면 한국어 영어로 번역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고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서 주로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들, 걔들은 트랜스포머의 이 디코더 단만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쟤를 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왼쪽에서 뭐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올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언어 모델,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없고 그냥 요 매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그 네트워크 얘가 NX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값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파워풀한 모델 GPT 1, 2, 3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오른쪽 디코더를 잘 개량을 해서 언어를 잘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런 게 생성 언어 모델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GPT-1, 2, 3 이런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챗 GPT까지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트랜스포머의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 단을 가지고 GPT-1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걔를 더 많이 쌓아가지고 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GPT-2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GPT-1이 나왔다가 GPT-2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센세이션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장이 그럴듯하게 막 생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이제 GPT가 나왔는데 그게 GPT-3예요. 여기까지 사실은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GPT-3가 되게 파워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었는데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GPT-3는 뭔가 문장을 생성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얘가 생성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GPT-3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스트럭션을 딱 이야기하면 그 인스트럭션에 상응하는 모델을 이렇게 언어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개량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인스트럭트 GPT예요. 그 다음에 그 인스트럭트 GPT의 사용자와 시스템이 조금 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부여해서 만든 게 챗 GPT예요. 그 다음에 계속 올해 뭐 GPT-4가 나온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GPT-5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GPT-1의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Masked Multi Self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Feedforward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 있죠. 근데 아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빠졌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이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벡터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변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요 텍스트는 어떤 거야? 요 프리딕션을 잘하게 하고 또는 요 텍스트는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 거야? 그거를 잘 하도록 학습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나중에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오고 무엇이 오는지를 잘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GPT-1은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의 아까 DEC, 디코더 단을 사용한다. 이쪽 이제 저거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다? 오토 리그레시브 하겠다. 오토 리그레시브 하겠다는 건 뭐냐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왔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코퍼스로는 이게 영어로 된 북코퍼스라고 하는 작은 사이즈를 썼어요. 파라메터의 개수는 100만, 1000만, 1억 1700만 개의 파라메터를 썼어요. 저 파라메터는 어떤 거냐면 신경망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람 머릿속에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경세포. 이 뉴런이 또 다른 뉴런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뉴런에 그 축색돌기, 출력이 나가는 축색돌기와 또 다른 뉴런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어요. 살짝 떨어져 있는데 그 공간을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뉴런에서는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하고 걔가 뭔가 흥분해서 아웃풋을 낼 상태가 되면 축색돌기 단에서 무엇이 나가냐면 이게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이온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에 수상돌기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이 이게 갖다 붙으니까 전압 차이가 또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전기 신호가 이게 모였다가 또 다른 뉴런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데를 시냅스라고 하고 그 연결한 그거를 하나의 파라메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파라메터의 개수가 1억 1700만 개다. 사람 머릿속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사람의 머릿속에. 누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다 세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측하건대, 우리가 계산을 하건대 사람의 머릿속에는 10의 10승계 정도, 10의 10승계 정도의 또는 10의 11승계 정도의 뉴런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서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뉴런이 10의 4승계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번 잘 세보면 나중에 이제 GPT-3가 또는 챗 GPT가 우리 인간의 이 뉴런의 개수하고 그 시냅스의 개수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고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챗 GPT가 인간처럼 되려고 하면 제가 언뜻 생각해봤을 때 한 10만 배 정도의 이 성능 향상이 있어야지 사람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이게 계산의 능력을 갖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한 것은 저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쟤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GPT-1을 이해했으면 GPT-2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코퍼스를 조금 더 큰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얘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1억 5,400 15? 네. 15. 그렇죠. 네. 15억인가? 15억 4,200만 개. 그래서 1.5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GPT-1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파워풀하고 그 대신 이 구조 자체가 아까 GPT-1은 여기 잘 보면요. 이 구조가 12개가 쌓여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GPT-2는 48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4배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저 파라미터의 개수가 저 정도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GPT-1, GPT-2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GPT-3로 가면서 아까 GPT-2는 1.5 빌리언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GPT-3는 175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100배 이상의 사이즈가 더 커진 거죠. 근데 이제 GPT-3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렇게 175 빌리언짜리도 있고 조금 작게 만들어서 13 빌리언짜리도 있고 6.7 빌리언짜리도 있고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크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좀 작은 거는 어떤 성능을 보일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GPT-3도 2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75 빌리언 정도까지의 규모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GPT-3와 같은 것들은 주로 기본 동작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걸 잘 보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일단 제시가 돼요. 저 프롬프트가 뭐냐면 사용자의 질문일 수도 있고 또는 GPT-3 가지고 사람들이 뭘 많이 했냐면 어떤 내가 소설을 쓴다 그러면 소설의 일부분을 딱 써놓는 거야. 일부분을 딱 써놓으면 그걸 입력으로 주어주면 GPT-3가 무엇을 하냐면 요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사용자가 쓴 요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단어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를 또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이걸 계속해서 출력하면 한 문장만 주어지면 그 문장에 뭔가 일관성이 있는 문장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어진 그거를 프롬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가 사용자에 의해서 제시가 되면 그러면 이 프롬프트의 문맥에 맞는 문장들을 쫙 생성하는 게 GPT-3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의 어떤 그 문장이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렇게 문맥에 맞는 것들을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의도에 맞는 것들을 생성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용자의 인텐션에 맞는 거.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럴듯한 문장들을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이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GPT-3에 요 1.3 빌리언짜리 모델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 1.3 빌리언짜리 모델 있죠? 175 빌리언짜리가 아니라 걔를 가지고 즉 GPT-3의 100분의 1 정도에 가지고 이 수정을 해가지고 Instruct GPT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Instruct GPT를 만들 때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야기한 인텐션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GPT-3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그 진실성이 없는 문장들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유해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뷰즈를 하거나 좀 이렇게 위험한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좀 순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Instruct GPT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Humans in the Loop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저건 뭐냐면 모델을 만들 때 휴먼을 모델을 만드는 사이클에 넣어서 사람이 개입하게 해서 뭐 모델을 만들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 Instruct GPT가 챗 GPT의 바로 전신이에요. 그 얘를 설명한 모델이 저 모델이거든요.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with human feedback.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휴먼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GPT-3를 어떻게 한다고? 휴먼의 인스트럭션에 맞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사람의 인스트럭션을 따르게 하는데 어떻게? 휴먼 피드백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다. 휴먼 인 더 룹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GPT-3를 가지고 Instruct GPT를 만든 이 논문에 보면 이 모델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챗 GPT 보면서 요런 그림 가끔 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챗 GPT의 이 모델이 아니라 Instruct GPT의 모델이에요. 자,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는데 크게 3단계가 있는데 제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요 사람이 있죠. 이게 GPT-3까지는 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텍스트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지가 알아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Instruct GPT로 만들어내면서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일단 이 그 프롬프트가 아까 먼저 이야기했었죠. 사용자의 어떤 질문이나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사람이 GPT-3 대신 사람이 이런 프롬프트가 왔을 때 이런 대답을 해야 돼. 이래서 학습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인력들을 너무 싸게 막 착취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요즘 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만든. 야, 요런 프롬프트, 요런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는 GPT-3가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만드는 걸 가지고 GPT-3를 파인 튜닝을 해요. 그게 Supervised Fine Tuning. 그래서 SFT라고 어디 나와 있죠? 여기 조그맣게 SFT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GPT-3가 있는데 GPT-3를 요런 프롬프트가 왔을 땐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런 걸 생성하도록 해라고 하는 정답을 만들어 두고 GPT-3가 그 정답에 맞는 답변을 만들도록 더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upervised Fine Tuning이에요. 1차로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냐면 이제 강화 학습을 이용을 해요. 강화 학습을 해서 무엇을 하냐면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이 모델이 아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델들에 의해서 정답을 생성하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휴먼 레이블러가 요 모델이 답변한 내용 중에 뭐가 가장 1순위로 좋은 거야? 그 다음에 2순위는 뭐야? 그 다음에 3순위는 뭐야? 그 다음에 4순위는 뭐야? 이렇게 랭킹을 다 매기게 해요. 랭킹을 매기게 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리워드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강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이 프롬프트에 해당되는 요 내용들을 사람들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더 잘 만들도록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강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리워드 모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강화 학습에 의해서 모델이 사람의 랭킹이 좋도록 한 거를 생성하면 리워드를 더 받아서 더 좋게 개선이 되고 만약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만회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해서 지가 점점 최적화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얘를 다시 강화 학습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PPO라고 해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모델이 정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그 정답을 가지고
리워드 모델이 얘가 잘했나 못했나를 봐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바꿔서 요 PPO 모델을 또 만들고 요 GPT 모델을 또 만들고 얘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가지고 또 강화학습을 시켜서 점점 학습을 하면 할수록 좋게 만들도록 하는 그 과정. 저 3단계를 거쳐서 GPT-3를 인스트럭트 GPT로 만들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스트럭트 GPT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명령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답을 만들어내는 그 응답을 만들어내는 걸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려고 하면 대화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대화. 그래서 야, 이 인스트럭트 GPT를 좀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생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요거를 집어넣는 AI 트레이너들이 만든 대화 데이터를 인스트럭트 GPT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대화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 앞에까지 요거 뺀 나머지 부분이 인스트럭트 GPT 만드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 AI 트레이너들이 만든 그 대화 데이터도 더 집어넣어서 인스트럭트 GPT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GPT-1부터 챗GPT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GPT-1이 나오고 그걸 모델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걸 엄청 더 크게 만들어서 GPT-3를 만들었는데 얘는 사용자의 명령어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니까 사용자의 명령어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명령은 잘 수행하는데 사람하고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서 챗GPT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챗GPT의 능력, 뭐 이거는 이제 뭐 뉴스나 뭐나 요즘 매일같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하루에도 몇십 건씩 저 챗GPT에 대한 기사가 생성되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왔을 건데 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일단 얘는 사용자의 프롬프트, 이게 사용자의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프롬프트에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뭐 장문을 한다. 뭐 캠페인 아까 뭐 슬로건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편지를 쓰고 시를 쓰고 하여튼 언어를 생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 누구보다도 그럴듯한 언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런 논문이 나왔어요. Performance of ChatGPT on USMLE. 저게 U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 면허증 시험이에요. 그 시험 볼 때 챗GPT를 써본 거예요. 근데 사람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이더라. 요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쓴 논문이 바로 요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의 공동 저자를 보면 또 챗GPT가 들어가 있죠. 재미있게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챗GPT를 쓰고 여기 챗GPT의 소속 OpenAI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아마 사람도 했지만 챗GPT가 어딘가 부분을 막 생성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저자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저 USMLE에 챗GPT를 썼더니 성능이 괜찮더라. 자, 그런데 제가 저 논문도 잘 읽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약간 뻥튀기가 되어 있어요. 저 USMLE 시험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테스트한 건 저 USMLE 사이트에 가면 오픈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지선다 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의 문제, 그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거 이외에 뭐 그래프를 보고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던가 또는 뭔가 추론을 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얘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서 했더니 사람의 어느 정도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보이다. 그러니까 약간은 잘못 어떻게 보면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USMLE를 통과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있는 얘가 잘할 수 있는 거, 사지선다,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1, 2, 3, 4 중에 뭘까? 그거 맞추는 거. 마치 그 MRC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거 또는 MRC 모델이 단답형 그 답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류의 것만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데 그 약간 뻥튀기가 돼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류의 것들을 이제 잘한다. 그 다음에 뭐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적합한 응답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것도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막 그 이의가 제기되고 있죠. GitHub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해보면 웬만한 기계 학습에 관련된 코드들도 글로 쓰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생성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우리가 라이선스가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냐 해서 이제 챗 GPT가 워낙에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하여튼 언어와 비슷한 것들을 생성하는 것들은 얘가 엄청나게 잘한다. 근데 얘의 한계점 잘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해야 될 건데 이제 한계를 알고 활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강화학습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화학습 단계에서 이 진짜 사실에 대한 어떤 소스가 제대로 공개되지 이렇게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untruthful한 그런 대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신중한 답변만을 하도록 훈련해서요. 정답할 수 없는 질문들은 이제 리젝트 해버려요.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탁식한 거, 그 다음에 harmful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인스트럭트 GPT를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성을 할 때 신중하게 생성하도록 이렇게 얘는 학습이 절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롬프트가 주어졌는데 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난 못해 리젝트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프롬프트를 살짝만 바꿔서 하면 얘가 또 답변을 잘해요. 자, 그걸 보면 얘가 과연 우리의 이 인스트럭션을 얘가 잘 이해하고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프롬프트를 살짝만 조절하면 대답을 했다가 어떤 거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 못한다.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학습 방식이 아니라 모델이 아는 내용에 따라서만 이제 답변. 아까 프리트레인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에 썼던 내용들에서 그럴듯한 문장들을 계속 생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챗 GPT는 2021년의 내용까지만 학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그 이전의 대통령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렇게 딱 학습이 됐고 최신의 내용들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괜찮은 응답으로 보이나 부정하고 비상식적인 걸 만들 수 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EA의 한계는 이 사람들의 질문을 진짜 언더스탠딩하고 답변을 하느냐. 근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한다라고 했으면 프롬프트를 살짝만 바꿨을 때 어떤 거 답변하고 어떤 거 답변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같으나 약간 다르게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응답을 생성하거나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어떤 걸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응답들을 얘가 계속 생성해요. 원래 언어 생성 모델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적인 걸 생성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language model trained by OpenAI 이런 류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 문제점. 모호한 사용자의 질문을 단순하게 추측해서 이렇게 응답을 생성한다. 저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사실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래요? 너 뭘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의도예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데 얘는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그 프롬프트에 대한 것들을 만들려고 답을 생성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잘 활용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 이렇게 좀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다음에 기술의 수준을 모르니까 너무 거대한 기대들을 하고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실을 잘 직시하고 현재의 수준 가지고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챗GPT로 논문도 작성하고 전문 문서도 작성하고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프로그래밍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럼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필요 없는 거냐? 프로그래머들 필요 없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챗GPT로 이용하면 프로그램도요 80% 정도 얘가 작성하거든요. 자, 근데 프로그램에서 1%만 뭐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얘가 생성한 거를 내가 진짜 갖다 써도 되느냐 안 써, 또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저걸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 과도한 수작업과 그 다음에 이렇게 고생들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챗GPT는 우리가 원하는 AGI는 아니에요. 얘는 아직도 내로우 AI 수준이에요. 내로우 A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사람의 능력만큼 잘하는 AI 모델을 내로우 AI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잘하는데 개와 말을 구분하는 걸 또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그런 류의 이제 모델이 내로우 AI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용의 지능을 갖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워낙 잘하니까 AGI와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내로 AI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얘의 문제점 중에 아주 큰 문제점은요, misinformation 가능성이 있어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얘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검색에 그 챗GPT가 이게 붙어서 빙에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제한된 사용자에게서만 사용되고 있잖아요. 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근데 자, 검색했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얘가 쫙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거는 사용자의 몫이었어요. 그게 틀려도 지가 틀리는 거였어. 근데 내가 질문했는데 얘가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답이 틀렸어.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게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답이 이거래. 그래서 난 그건 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했어. 근데 그게 미스인포메이션이야. 그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검색은 달라요. 검색은 휴먼 인 더 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 결과를 쫙 보여주고 그다음 그 중에 어떤 게 답이라고는 지가 찾은 거였어. 근데 틀려도 지가 잘못한 거지. 근데 얘가 답이라고 해서 딱 줬는데 그 답이 틀린 답이었다. 라고 하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그걸 또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논문이냐면 챗GPT is not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런 논문도 나왔어요. 그 아까 트랜스포머 논문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제목으로 만든 거예요. 저자들이 챗GPT is not all you need. 챗GPT만 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챗GPT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앞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또는 지금 놀라게 하는 이러한 생성 인공지능 모델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쪽으로도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챗GPT는 생성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생성 AI 모델 중에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잘 만드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달리 같은 이런 모델들, 클리카 같은 이런 모델.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요, 그거에 대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로 생성하는 모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플라밍고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비디오를 생성하는 모델이 있어요.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비디오로 생성하는 거. 그래서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 예를 들면 피나키 모델 같은, 또는 이 사운드파이는 사실은 요거는 아니고, 사운드파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고 영화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이 잘 붙어 있잖아요. 음향 효과, 그죠? 그래서 그 촬영한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그거와 그럴 듯한 음향 효과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 빵 한다던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하면 윙 하는 이런 것들을 지가 생성하는 그런 모델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디오 그 오디오 모델 또는 텍스트 오디오 모델, 이거는 이제 음성 인식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왜 웨스퍼 모델 이거 해서 API 서비스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죠. 그것도 오픈 AI에서 만든 거고, 그거 말고도 오디오 LM이나 주크박스 같은 이런 생성 모델.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요거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또 다른 거 가지고 난리가 날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텍스트 투 코드 모델, 이거는 이게 프로그램 짤 때 텍스트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코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 이것도 오픈 AI에서 만들어서 나온 코덱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버트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도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다 생성 AI 모델이고, 요즘 이제 이해 모델에서 이제 생성 언어 모델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챗GPT가 명령어도 잘 수행하고 그에 대한 질문도 잘 만들고 대답도 잘하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새롭게 저기에다가 120조인가요? 뭐 더 투자한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챗GPT를 가지고 검색 엔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 집어넣은 거는 GPT-4를 빙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엄청나게 큰 모델을 집어넣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구글과 게임도 안 되는 단단히였어, 단단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엄청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있었던 거죠. 그걸 이번에 이제 한번 극복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에다 붙여서 search,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응답, answer. 그 다음에 야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나눠 check. 그 다음에 야 뭐 나 그 필리핀에 가족 여행 가는데 그거에 대한 뭐 스케줄을 좀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런 스케줄 또는 이렇게 여행 일정을 자동으로 짜두는 create, 이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빙 모델을 지금 개발해서 오픈을 했죠. 지금 그 사용자들, 제한된 사용자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이제 큰일 났다.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학교 고려대학교 데이터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무슨 이제 강연들이 있었어요. 제가 3번의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강연의 제목이 뭐였냐면 검색 엔진 회사 사라지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검색 엔진 회사 이거 사실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안 갈 수 있다. 질의응답 시스템 같은 것들이 훌륭한 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 안 한다. 자비스 같은 거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주는데,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클릭하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그쪽에서 될 일이 없고 이거 문제가 조만간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요즘 진짜 검색 엔진 회사가 뭐 망하네 뭐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화들짝 이제 놀라서 구글이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이 바드는 구글에서도 만든 언어 모델이 있어요. 램다라고 하는. 이 램다 모델도 상당히 괜찮은 모델인데, 이 램다 모델의 아주 경량 버전을 구글 검색창에 붙인 거예요. 근데 시원하다가 에러 나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더 빠졌죠. 그래서 지금 완전 구글도 지금 난리 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색 업체 네이버에서도 서치 GPT 만들겠다. 즉 한국어 쪽 잘하는 그러한 GPT 만들겠다.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에서도 한국어 GPT, 챗 GPT 만들겠다. KT, SKT 거의 모든, 또는 LG AI 리서치에서도 챗 GPT 한국형 만들겠다. 지금 다들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이 휴먼을 아웃 오브 룹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까 검색만 하더라도 휴먼이 개입되잖아. 내가 이렇게 검색어 입력하면 검색 결과 나오고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휴먼이 그러한 룹에서 빠지면 사람에게는 좋은데 저렇게 과연 놨을 때 문제가 실제 날 수도 있다는 건데 아까 미스인포메이션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구글이 이렇게 시연하다가 잘못된 미스인포메이션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야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구나 해서 순식간에 이 정도의 이 주가가 빠지는 이런 이유가 생겼죠. 그래서 과연 이제 검색을 할 때 과연 저런 것들을 빼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는 검색이 적용할 때는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사용자들도 저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네로 AI를 만들었고 우리는 AGI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좀 그 예전에 봤었던 논문 중에 아주 이제 재밌어하는 그 논문,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논문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학습하는 기계 만들기라고 하는 Building Machines that Learn and Think Like People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들을 보면 야 AGI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뭔가 학습을 하기 위한 이 시작되는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투이티브 피직스, 인투이티브 사이콜로지. 어린아이들이요 위에서 이렇게 공을 놓잖아요. 그럼 얘가 굴러 떨어진다라는 걸 알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 다음에 그게 인투이티브 피직스예요.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사이콜로지는요. 깐난 애기들도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이고 누가 누구를 때리면 저 사람이 약자이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게 intuitive psychology. 그런 류의 스타트업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사회에 노출되면서 애들이 금방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AI 모델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생성 언어 모델, 딥러닝 기반의 생성 언어 모델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얘가. 이걸 수정을 해야 되잖아. 수정해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서 뭐 다음에 뭐 나오고 뭐 다음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재인이라고 계속 하는 게 틀렸잖아. 걔를 모델에서는 수정할 수 없어요. 후처리로 해야 되겠지. 후처리로. 자 그런데 그걸 학습하려면 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걔가 제대로 고쳐질 것인지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박스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빠르게 학습을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딥러닝 기반의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얼룩말도 금방 구분할 것 같은데 얼룩말을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려면 또 말을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 때만큼의 컴퓨팅 자원과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지 얼룩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은 말을 학습을 했어요. 그 학습한 사람한테 야, 얼룩말은 그 말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얘가 까만 거, 흰 줄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얼룩말이다. 한마디만 하면 걔는 래피드하게 러닝을 해요. 근데 지금의 이제 모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데니얼 카너만이라고 해서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Thinking Fast and Slow예요. 사람에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 시스템 1은 즉시로 이렇게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뭐가 날라온다 팍 피하는 거. 뭐 이런 거.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금방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시스템 1, thinking fast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논리적으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바로 하지 않아요. 생각을 막 해야 이렇게. 이 앞뒤를 생각. 그게 thinking slow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딥러닝 기반의 AI 모델들은 thinking fast의 기능은 있어요. 근데 슬로우의 thinking, 슬로우에 대한 것들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나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들은 다 얘기했어요.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얘가 잘하는 거 있으니까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우리 사회와 각 개인과 그다음에 국가와 또는 기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AI 모델들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자, 근데 분명히요, 이 마지막 장이요. 일단 지식 서비스 쪽 하는 거 있죠. 예전에는 막 힘을 쓰는 이런 걸 하다가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힘 쓰는 사람들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는 머리 쓰는 사람, 지식 서비스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이제 장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 쓰는 거, 뭐 이건 챗 GPT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냥 지식 서비스 분야에는 엄청난 산업의 대변화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도 전반적인 변화. 저거 없으면 교육이 이제 진짜 잘. 자, 우리 영어를 배우고, 영어 배울 때 뭐 작문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역사에서 역사적인 순서들을 이렇게 외우고, 뭐 이렇게 외우는 과목들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 해결보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시스템이 더 잘하는데. 또는 언어 번역 같은 것도 시스템이 잘한다 그러면 애들이 굳이 영어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과연 뭘 가르쳐야 되냐? 기존에 있는 영어 학원들, 기존에 있는 이런 단과 학원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교육 시스템이 바뀌면 이 부동산이면 뭐면 사회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변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쓰나미 같은 게 오는데 진짜 올까 하다가 이제 얼어버려가지고 쓰나미 먹고 죽는 사람들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검색 엔진에서 이제 비즈니스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갖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다 끝나는데요. 저의 이제 주제는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것도 아니고 기술에 대한 걸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도록 하게 할까. 또 챗 GPT와 같은 다른 또 다른 생성 언어 모델에 대한 것이 또 이렇게 완전 화두가 될 수 있는 모델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또 다 챗 GPT 한다고 해서 거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투자들도 많이 해야지 될 거다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